고려대학교 도서관장을 맡고 있는 김성철 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연을 해주실 분은 한기용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한기용 선생님을 뵌 지는 얼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약간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 학부 미디어학부에서 모 중견 그룹의 후원을 받아서 학생들 12명을 데리고 2주 동안 LA와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들을 탐방하고 견학하고 가서 또 회의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SK텔레콤의 AI 센터장이신 김윤 박사님을 통해서 한기용 선생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한기용 선생님이 저희가 알만한 모든 기업들을 다 연결해 주셔갖고요. 저희가 뭐 구글도 가고 뭐 페이스북도 가고 뭐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업들을 다 가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때 뵙고 이런 분이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어찌 보면 한인 엔지니어들의 맏형이시고 거기서 또 젊은이들을 가르치시고 도움을 주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컨설팅하는 일 때문에 한국을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잠깐 학교에 들려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고,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으로 학사 석사를 하셨고요. 삼성전자에서 5년 정도 계시다가 뜻한 바 있어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다양한 커리어를 거쳐오셨는데 14개의 직장을 거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공은 검색이나 데이터 쪽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야후에서 이사로도 계셨고, 유데미라고 굉장히 큰 온라인 교육 쪽 그쪽에서도 수석 이사로 계셨고 해서 또 창업도 하셨었고, 지금은 잠시 물러서 쉬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에게 자문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계시고요. SK텔레콤도 자문하고 계시고, 본인의 커리어를 얘기하면서 어떤 배움과 도전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저희 직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기 학생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신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기용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한기용이고요. 1시간 정도 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닌 회사의 숫자가 좀 어떻게 카운트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 풀타임으로 일했던 건 11개고요. 파타임이나 뭐 컨설팅 했던 거 치면 한 20개 넘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학사 석사를 하고 삼성전자에서 5년 마치고 이제 2000년에 미국에 가서 19년 동안 일을 했고요. 유데미라는 회사를 2014년부터 4년 다니고 작년 7월서부터 지금까지는 뭐 여기저기 많은 회사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제가 이제 유데미 다닐 때 저희 팀원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저고요. 주변에 있는 게 저희 팀원들이고,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유데미에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하고 데이터 분석팀,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매니저했거든요. 이제 제가 2014년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데이터 팀이 없었고 회사도 굉장히 작았어요. 매출이 그래도 한 200억 정도 되던 회사였는데, 2018년에 제가 이제 그만둘 때는 매출이 3,600억 정도 됐고 직원 수도 한 500명 정도 컸고요. 그래서 미국의 일러닝 회사들이 스케일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데미가 뭐 콜세라나 유데스티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지만 매출만 놓고 보면은 훨씬 더 커요. 콜세라의 2배, 유데스티 한 4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팀원들이 이제 보시면 뭐 좀 대체적으로 젊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자란 세대의 어려움과 요즘 세대의 어려움이 다르다는 걸 이제 많이 깨닫게 됐고, 그건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제 커리어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느 때보다도 학습 능력이 중요한 때가 됐다. 이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 그런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법, 그거는 뭐든지 해보고 후회하기, 할까 말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빨리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뭐 접고 다른 거 하든지, 해봤는데 긴가민가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터레이션 기반으로 조금 고쳐서 다시 해보고, 옛날처럼 뭔가를 오래 시간을 두고 계획하고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학습 능력. 근데 그 학습 능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대미에서 만났던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먼저 이제 피터하고 데이빗이라는 친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게 피터고 이 친구가 스탠포드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빗은 교포고 이 친구는 버클리를 나왔어요. 옛날 제 세대 같았으면 스탠포드나 버클리 나왔으면 자기가 원하는 회사 갔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 피터는 93년생이고 2014년에 제가 들어갔을 때 24살, 스탠포드 졸업한 지 2년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스탠포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갈 데가 별로 사실 없거든요, 요즘.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몇 군데 인터뷰했다가 떨어지고 유대미에 들어왔어요. 저보다 먼저.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미 이 친구 들어갔을 때 한 10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친구가 유대미에서 처음 했던 잡이 뭐냐면 커스터머 서포트 팀에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커스터머 서포트는 고졸들이 가는 거라고. 가서 전화 받고 페이먼트 이슈 해결하고 그러는 건데 이 친구가 이제 인터뷰 여러 군데 해서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냥 일단 자기 된 데 간 거야. 이 친구는 그렇게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데이빗이라는 친구는 버클리에서 공연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잡을 더 찾기 힘든 건데 그래서 이 친구는 졸업을 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좀 시간을 때우다가 피터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대미에 조인을 해서 일러닝 회사에서 중요한 거는 컨텐트거든요. 그런 그 컨텐트를 어퀴지션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팀에 막내로 들어갔죠. 두 친구가 나이도 비슷하고 상황이 비슷하니까 둘이 절친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미 안에서 서로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SQL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지리 언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둘이 공부를 하고 그거를 유대미의 코र्스로 만들었어요. 강좌로 만들어갖고 유대미에 올려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의 많은 회사들은 어떤 직군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잘하면 다른 직군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널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그 팔러시의 목적은 뭐냐면 어느 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더 잘할 가능성도 높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면 회사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있던 팀의 매니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다른 회사에 안 잃고 내부에서 다른 일을 하게 하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작은 회사, 큰 회사 다 똑같아요. 1년 이상 어떤 직군에 있었고 그 직군에서 퍼포먼스가 평균 이상이면 자기가 가고 싶은 팀의 매니저만 동의를 해주면 무조건 옮길 수 있어요. 현재 팀의 매니저가 블락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워낙 자기 일을 잘했기 때문에 피터는 다음에 직군으로 마케팅 해갖고 데이빗도 처음에는 그냥 애퀴지션 하는 쪽에 말단으로 있다가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피터는 저희 팀으로 옮겨와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데이빗은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쪽으로 옮겨서 저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즘은 뭐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이 망가진 건데 뭐가 어찌됐건 이 두 친구들은 커리어의 시작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변화를 시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유대미 있을 때 저희 팀으로 뽑았던 마을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을 나왔어요. 거기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2015년에 뽑았을 때 32살 정도였을 거고 그러니까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를 일본하고 중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31살 때인가 이제 9년 정도 일을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왔는데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은 이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은 약간 좀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연봉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훨씬 못하는 애들, 나보다 못했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전공을 하나 나보다 잘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잘 사는 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해외에서 돌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주변을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더 각광받고 하는 게 보여서
이제 그 시점에 일하던 회사를 때려치고 핵브라이시라는 붓캠프로 들어갔어요. 요즘 샌프란시스코에는 이렇게 단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한 10주에서 12주 정도예요. 그거는 그 파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돌려요. 계속 배우고 프로젝트하고 10주, 12주. 그래서 이 친구가 간 핵브라이시라는 곳은 특징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만 가르치고 여자만 받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특이한 붓캠프고, 이런 붓캠프가 샌프란시스코에만 한 4, 50개는 있을 거예요. 다 특징이 있는데 여기의 특징은 파이썬, 여성. 자,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좋은 엔지니어 뽑기가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들도 연봉을 많이 받거든요. 이 사람, 좋은 사람 못 뽑아서 이제 안달이 나 있다고요. 그리고 이 붓캠프에 간 친구들이 보면은 그전에는 코딩을 해본 적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학교만 놓고 보면 다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붓캠프도 사람들을 뽑을 때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잘해야지 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는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붓캠프가 있었고, 근데 유대미 때 제 보스가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미의 헤드 오브 엔지니어링이 여자분이었고, 그 유대미 내 여성 엔지니어의 비율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보러 여기 가서 인턴을 몇 명 뽑은 다음에 일 시켜보고 잘하는 애 풀타임으로 컨버트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가서 제가 인턴을 3명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스였고, 일을 시켜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잘했어요.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하고 어사이먼트를 하나 주면 그걸 붙들고 뭐 며칠 밤 새가지고 해결을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풀타임으로 컨버트를 했고,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처음에 사실 어떤 잘못된 편견이 있었냐면, 이 코딩이라는 거는 이 악기 연주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배울수록 잘한다. 이 친구가 그거를 완전히 깨버린 거죠. 늦게 배워도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은 또 빨리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느꼈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유대미 한 1년 반 있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미안한데 회사를 옮기게 됐다고. 그래서 어딜 가냐 그랬더니 에어비앤비로 갔대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데이터 엔지니어로 갔어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게 이동이 워낙 작기 때문에 뭐 누가 어디로 간다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저 입장에서는 잘하던 사람이 나가니까 그것도 채우려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지만 항상 있는 일이고, 어떤 사람이건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라. 그래서 그 뒤로도 몇 번 더 만났는데 한 1년 반 있다가 유대미로 다시 돌아왔어요. 에어비앤비 갔는데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더라. 나는 내가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는 곳에 있고 싶다. 그래서 유대미로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 오기 전에 또 어떻게 채팅하다가 물어보니까 유대미 다시 그만두고 아마존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커리어가 완전히 올라간 거죠. 4년 만에. 2014년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를 보면 드는 생각이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상황에서 뭐든지 해보고 뭐 후회하기. 그런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할 세 사람은 이제 한국 친구들이고, 왼쪽에 있는 두 분은 여자분이고 사진은 노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고 제가 동의를 받았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진성주라는 친구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광운대에서 컴퓨터 전산과를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가서 KT에서 일을 하다가 2015년 1월에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유대미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이 친구가 이제 나 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 제가 아는 지인에게 얘기를 했고, 그 지인이 너 정도면 가서 일 잘할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일을 잘해도 비자가 없으면 미국 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제안을 했죠. 네가 먼저 일단 일을 잘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네가 괜찮다면 컨트랙터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보스하고 HR한테도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대미 사상 최초로 서울에서 리모트로 일을 하는 엔지니어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원들이 좀 고생을 했죠. 이 친구랑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근데 일을 참 잘했어요. 일을 굉장히 잘했고 영어를 잘하진 못했는데 얼굴이 두꺼웠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계속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또 계속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리모트로 뽑아 놓으니까 좋은 게 밤에 사고가 나면 이 친구가 다 처리해요. 그래서 우린 편하게 잘 수 있고 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잘했기 때문에 H1B 그 비자 서포트를 3년 연속으로 했는데 3년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요즘은 올려는 사람이 많아서 로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운이에요. 근데 확률이 25%예요. 3년 연속으로 불행히도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2년째 떨어졌을 때 영주권을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HR하고 제 보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영주권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이 미국에 꼭 들어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어도 요건만 맞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H1B보다 영주권이 먼저 돼가지고 작년 4월에 미국으로 넘어왔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뭐 이 친구의 꿈이었으니까 뭐 본인의 꿈을 이루긴 이룬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KT도 뭐 나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회사의 정직원으로 다니던 친구가 미국에 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듣보잡이었던 유뎀이라는 회사의 리모트 컨트랙터로 일을 한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를 하건 새로운 변화를 주려면 내가 가진 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붙들고 있으면서 변화를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보면 항상 저는 이 친구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유데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잘하니까 이제 그 뒤에 한국에서 리모트 엔지니어를 더 뽑았죠. 그래서 위에 앞에 간 사람이 잘 닦아 놓으니까 케이스 만들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박선아라고 여기 SDI에서 파이낸스 쪽으로 일을 하다가 남편 따라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 남편이 유데미에서 일을 하던 마케팅 하던 친구였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남편을 따라가서 파이낸스 쪽 일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코딩이나 뭐 그런 거 전혀 관련이 없죠.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아까 그 말스처럼 가서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우대받는 동네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나도 한번 코딩을 배워볼까? 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하고 저하고 친했기 때문에 가족 동반으로 저녁을 먹다가 자기도 코딩을 배워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핵브라이트라는 부캠프가 있으니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가서 이 친구도 한 번도 코딩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석 달 배우고 나서 유데미의 엔지니어 인턴으로 가서 정직원이 됐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게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게 아까 참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핵브라이트 같은 것의 그 비용이 10주, 12주지만 금액은 한 2만 5천 불, 3만 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10주, 12주 풀타임으로 하려면은 자기 갖고 있던 잡 때려치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커밋먼트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이수정 씨라고 이제 제가 야후 있을 때 제 밑에서 인턴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성균관대 나와서 스탠포드에서 석사하고 저희 야후에서 제 밑에서 인턴하고 인턴 끝날 때 저희 팀에서 오퍼를 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그 오프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퍼를 못 줬고 그래서 야후의 다른 팀에서 오퍼를 받았고 애플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애플은 아이팟 나오기 전 애플이라 별 볼 일 없던 애플이에요. 2006년.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갖고 이 오퍼가 2개 있는데 어딜 가면 좋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애플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죠. 거기서 간 다음부터 떠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 남자친구 데려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뭐 별의별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래서 애플에 가서 한 4년 열심히 일을 하더니 이 프로그래밍은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자기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또 하러 왔는데 제가 멘토링을 많이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처음에 제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건 다들 자기 생각이 있고 그거를 컨펌 받으러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그 얘기 듣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렇게 바꿨고 이 친구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미 변호사 되기로 마음 다 먹고 준비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 친구도 워낙 똘똘하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또 시험을 합격했어요. 1년 반 만에. 그래서 그것도 한 1년 하더니 이것도 아니라고. 다시 프로그래밍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구글에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 또 느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저지르고 보더라고요. 저지르고 그걸 어떤 형태로건 정리를 하니까 인생에 후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보기에는 뭔가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롱텀으로 보면 그리고 뭐 아직도 30대니까 아직도 젊죠. 그래서 그런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심플 스텝스가 뭐냐면 아까 제가 왜 인종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여성들이 똑같은데 결혼을 해서 애가 생기면은 대부분 집에 남아요. 한 50대 50의 확률로. 그러면 당연히 일을 했던 분들은 애 보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에 보면은 고학력 그 다음에 능력이 좋은 여성분들 중에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특히 한국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결하려고 만든 조직이 심플 스텝스라는 조직이에요. 김도현 대표라고 이분도 카이스트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뉴욕에서 컨설팅 펌에서 일하다가 남편 따라서 실리콘밸리로 와서 이제 전업주부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만든 비영리 단체고요. 2017년에 생겼고 이 단체를 통해서 잡을 잡은 한국 여성분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돼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아까 참 제가 이야기하다 만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자면 맞벌이는 어떻게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올해로 만으로 50 됐거든요. 좀 있으면 애들 다 대학 갈 거고 그래서 보면 이제 와이프랑 가끔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는 애들 보며 살았는데 애들 가면 어떡하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빈틈을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이 있고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뭐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결정을 잘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남한테 애를 맡기니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럼 그냥 아예 한 사람이 쉬자. 근데 사실 둘이 어떤 형태로건 일을 하면 계속 직급이 올라가고 경력이 쌓이면서 돈이 당연히 더 벌죠. 당연히 더 벌고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부부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를 했었냐면 2017년 말에 이제 그때부터는 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 5분,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사이의 여성분 5분하고 대학을 갓 졸업했는데 잡을 못 잡은 젊은 친구들 5명. 이 친구들은 다 이제 문과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 10명을 놓고 제가 일주일에 2시간씩 10주 동안 코딩을 가르쳐 봤어요. 누가 더 잘했을까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간절함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은 이 애를 보는 와중에서도 이게 사실 집에서 이제 저도 풀타임으로 어디를 안 나가니까 집에 있으면 애들 이제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짜투리 시간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길게는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간절함이 워낙 있으니까 제가 무슨 숙제를 내면 무조건 다 해와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어떠냐면 간절함이 좀 덜하고 뭐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다른 친구들 만나서 뭐 술도 마셔야 되고 이 우선순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0명을 제가 가르쳐 봤고 근데 나중에 그 5분의 여자분들은 다 잡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잘 가르쳐서 잡을 잡은 게 아니고 돌이켜보면 한 2가지 팩터인데 하나는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들이 코딩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커뮤니티가 생긴 거죠. 커뮤니티가 생기고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니까 그 전에 그냥 자기가 혼자서 하던 것과는 이제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결국
어떤 커뮤니티가 정말로 있긴 있어야 되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같이 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게 확실히 달라지는구나. 이제 뭐 그런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어 이야기랑 연동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든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어떤 형태로 해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경력이 단절된 분들은 그래도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본 세 가지 형태의 경력 단절에 여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학가 졸업해서 잡을 못 잡는 친구들이 하나고, 두 번째는 결혼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둘이고, 세 번째가 제일 안 좋은 건데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기술이 세상에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50대 초반, 실리콘밸리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시던 분들은 그런 게 많아요.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안 쓰이는 하드웨어 만들던 분들은 그냥 어제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겠지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갈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다 자신감이 없지만 그런 분들은 더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요. 그럼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네트워크는 좋다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많은데, 근데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람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뭐 많이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항상 쪽팔려 하지 말고 원하는 거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고, 그래야지만 네트워크에 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 이야기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학사하고 석사를 마치고 삼성전자에 갔어요. 근데 가서 제가 한 일이 보면 새로 배움이라는 측면에서는 배웠던 게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석사 때 했던 일을 그냥 5년 동안 여기서 반복했어요. 반복을 했었고, 근데 제가 이게 병역 특례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역을 여기서 끝낸 건데, 병역이 아니었으면 아마 금방 그만뒀을 것 같고, 또 생각해 보면 제가 방위였기 때문에 1년 반 그냥 군대 갔으면 될 거를 그냥 5년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이제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 가지 좋은 일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갔을 때는 7사제 할 때였어요. 7시 출근했는데 4시 퇴근은 없죠. 5년 동안 한 2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실사 나올 때 빨리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9시까지 일했던 것 같고, 그때 토요일 날도 일할 때라 토요일 날도 보통은 나가서 일했고, 그렇게 좀 빡세게 일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미국 가서 일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삼성 때 생각하면 뭐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두 번째는 여기서 와이프를 만났어요. 늦게까지 계속 붙어갖고 일을 하니까 사내 커플이 엄청 많아요. 입사 동기였고 사내 커플이었고요.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2000년에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처음 갔던 회사가 이제 와이즈넛이라고, 이 윤여걸이라고 제 학교 동기가 만든 회사인데, 이 친구가 그 전에 이제 마이 사이먼이라는 가격 쇼핑 엔진을 만들어 갖고 C넷에 $700 밀리언에 팔았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아마 토종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처음 성공한 친구일 텐데,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째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여기서는 이제 뭐 많이 배웠죠. 일단 환경이 달라졌고, 그 전까지는 제가 영어를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가서는 이제 영어를 계속 썼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제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 SI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프로덕트 개발 같은 걸 했고, 제가 백엔드를 맡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가서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것도 배우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했죠. 보통 한 9시 출근해서 밤 1시 정도, 새벽 1시 정도까지 일하고 집에 가고, 그걸 반복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회사는 잘 되지는 않았어요. 회사는 그때 이제 9/11 터지면서 주가 다 바닥치고, 그 다음 펀딩을 못 받아가지고 다른 회사 이제 헐값에 팔렸고, 그 헐값에 팔렸을 때 저는 거기를 안 따라가고 인베리토라는 회사를 그때 직원들하고 같이 창업을 했어요. 와이즈넛에서 만났던 3명의 직원들, 이제 2명은 미국 사람이었고 1명은 이제 다른 한국 친구였는데, 그래서 4명이 창업을 해서 뭐를 했냐면은, 미국에 이제 SEC 파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금융감독원 같은 거,
상장 회사들이 자기 재무제표나 인사이더 트레이딩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하는 곳이에요. 그럼 그 정보가 퍼블릭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액세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완전히 공돌이 마인셋으로 그거를 가져다가 검색 엔진을 만들자. 그럼 누가 쓰지 않을까?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마켓 사이즈를 안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 필요는 한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파이낸스 회사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 다 동부에 있고 그런 동부에 있는 회사들은 빨리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피벗을 하자. 그래갖고 이 SEC 파일링 검색 엔진에서 그 SEC 파일링 중에서도 인사이더 트레이딩 정보만 뽑아가지고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인사이더 중에 누가 주식을 팔았고 얼마 팔았고 누가 샀고 얼마 샀고 그 정보를 뽑아가지고 그 monthly subscription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subscriber를 1000명까지 6개월 만에 만들었는데 29.99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3만 불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이것도 마켓이 그래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 더 크려면은 뭔가 더 밸류를 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인사이더가 누가 팔았고 샀고 그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그널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돈이 되는 거는 이 주식 사세요. 파세요. 하고 그거를 잘 맞출 수 있으면 돈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처럼 그냥 그런 시그널을 하나 주면 그거는 그렇게 디맨드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또 이제 저희가 잘못했던 게 4명이잖아요. 스타트업의 파운더가 4명이면 이게 결혼 생활을 4명이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운 게 여럿이 하는 건 좋은데 역할이 분명해야 되는구나. 저희가 그 실수를 했어요. 다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내가 공동 창업자면은 내가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공동 창업을 했기 때문에 주식에 지분이 있는 거지 역할은 나뉘어야 되는 거죠. CEO를 하는 사람은 회사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고 개발을 맡은 사람은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걸 막 믹스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벗을 또 해야 되는데 피벗을 못하고 헤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같이 일할 때 4명이 참 친했던 사람들인데 그 나머지 3명은 저희 지금 이제 거의 못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배운 건 그거죠. 일단은 좀 마켓 사이즈가 큰 거를 골라야 되고 뭐를 고르건 처음에 안 맞기 때문에 피벗을 해야 되는데 피벗을 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는구나. 관계가 좋다는 게 안 싸운다는 게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돼서 싸워도 다시 해결책을 만들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신뢰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교훈을 뼈저린 교훈을 얻고 어찌됐건 이제 2004년 2월에 야후에 조인했어요. 여기 이제 7년 있었고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요 위에 있는 4분은 야후 때 제 보스들이에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분은 이제 중국 사람이고 왕용동.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차이나의 최고 대장이에요. 굉장히 이제 야후에서도 VP까지 올라갔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야후를 돌이켜 보면 너무나도 좋은 매니저들을 만났어요. 그 다음은 이제 앤드류라고 이 친구 홍콩 친구고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잘하고 포스트그라스라는 그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남이라고 베트남 포트피플로 이제 미국에 간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페이스북에 있고 인스타그램의 헤드 오브 엔지니어링이에요. 지금도 제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제 멘토죠, 멘토. 굉장히 유머도 있고 릴렉스돼 있지만 굉장히 집요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팔진이라고 이란 사람인데 제 마지막 보스였고요. 이게 한 20년 전 사진이에요. 이 팔진은. 그래서 지금은 완전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돌이켜보면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좋은 멘토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의 시작에 좋은 멘토를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 좋은 직장 중요하지만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멘토예요. 내가 리포트할 매니저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꼭 보세요. 그게 사실은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많이 배웠는데 뭐 테크니컬한 이야기는 뭐 좀 뒤로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뒤에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야후가 그 뒤에 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먼저 나가서 페이스북 뭐 그런데 이제 IPO 가기 전에 갔던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로서도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한 번도 매니저로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제 위에 매니저가 그만두면서 자리가 비었고, 그러면서 아까 봤던 요 용동이라는 이분이 너 한번 매니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한 6개월 해보겠다. 6개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아이스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저하고 잘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좀 긴가민가하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거 아마존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원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릴리스 하려고 하는 기능이 원웨이 도어냐 투웨이 도어냐. 무슨 얘기냐면 원웨이 도어는 문을 열고 나간 순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투웨이 도어는 문을 열고 나가서 봤더니 아니다 싶으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투웨이 도어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무조건 릴리스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봐요. 근데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웨이 도어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봤더니 의외로 저랑 잘 맞았고, 그래서 제가 디렉터까지 승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 밑에 한 40명 정도 있었고, 인도에도 제 작은 팀이 있었고, 타이완에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걸 배웠죠. 근데 이제 어떤 걸 배웠냐? 처음에 실수를 진짜 많이 했는데 피드백을 잘 못 줬어요. 처음엔 매니저로서.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은 잘 주는데 뭐 잘했다. 나쁜 피드백은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피드백을 잘 주면 그 피드백도 감정을 섞지 않고 주면은 신뢰가 있는 전제하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일단 신뢰가 있으면 포지티브한 피드백은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강화 학습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포지티브한 피드백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네거티브한 피드백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이어야 되지만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잘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배운 게 약간 객관화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건 이러이러한 건데 내가 관찰한 건 이러이다. 이 갭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표현을 하면 감정이 좀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expectation 얘기하고 observation 얘기하고 그 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80% 정도의 확률로 미스커뮤니케이션. 나는 이렇게 하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커뮤니케이션도 좋아지고 쓸데없는 오해도 안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초보 매니저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이걸 그냥 머릿속에 묵혀둬요. 나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쫌스러운 거 아니야? 대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게 차다가 어느 시점에 터진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배웠던 건 이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도 이런 식으로 타임리하게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잘려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에서 매니저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잘라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전 지금 매니저로 한 15년 일하면서 1년에 한 2명씩은 잘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이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계속 주면은 본인들이 알아요. 내가 좀 잘 못하고 있구나. 내 매니저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내가 이 매니저 밑에서는 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안 되겠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덜 충격을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게 어느 정도 제가 한 말이 되는 거면은 이 친구들이 다음 잡을 잡을 때 그걸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 잘라봤을 텐데 그 중에 2명 빼고는 아직도 연락해요. 저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지만 오히려 저한테 잘려갖고 좋은 데 가서 떼돈 번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야후에서 썩혀 있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뭐 SKT, 현대카드 같은 데랑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면 이제 프리 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20%, 15% 정도의 직원들은 그냥 회사에 나와서 놀거든요. 아무도 터치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회사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개인들한테 안 좋다는 거죠. 다른 회사 일을 하면서 더 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지금 내가 SKT라는 회사에 다닌다는 타이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안정, 그걸 못 버리니까 거기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거를 많이 배웠고요. 노동시장이 탄력적이다는 전제하에서는 잘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 회사하고 이 사람이 안 맞는 거지 이 사람이 못한다라는 게 아닌 건데, 이제 그게 좀 사회가 다원화되지 않으면 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데 아무튼 뭐 많이 배웠는데,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미스테이크가 한 4년만 다니고 그만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7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3년은 재밌어서 뭔가를 배워서 있었던 게 아니고 디렉터 된 다음에 연봉이 올라가니까 그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만둘 거야? 그러면은 보너스 한번 받고 그만둬야지. 그래서 보너스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그만뒀죠. 그만두고 1년 쉬었어요. 근데 왜 쉬었냐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한국적인 마인셋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딴 데 눈 안 팔고 좋은 대학 갔고 삼성전자라는 좋은 직장 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표준적인 길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때가 제가 만으로 43살 때 미국에 있는데 야후에서 좀 돈은 약간 벌었고 근데 마지막에 굉장히 좀 경험이 안 좋은 것들만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나 안 했지만 또 다른 스타트업에 갔다가 그 스타트업이 8개월 만에 망했거든요.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1년 논 건데 그때 이제 좀 고민이 많았죠.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1년 놀겠다. 대신에 애들 졸업하고 픽업하는 건 내가 책임진다. 그것 말고는 그냥 1년 놀게 해달라. 그래서 1년을 놀기로 하고 정확히는 11개월 놀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석 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들 그 듀티 빼고는 뭐 넷플릭스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뭐 밤새 보고 인생에서 처음 그렇게 한번 놀아본 건데 그렇게 석 달 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에 힘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놀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후 때 동료들이 우리 회사 와서 좀 뭐 파타임이건 뭐건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 한 3개 정도 회사 파타임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가족들하고도 시간 더 보내고 한국에 한 달 여행 와서 인사동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쭉 훑었어요. 굉장히 좋았던 시간인데 근데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깨달은 거는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놀면 사실 43살의 나이에 꿈을 생각한다는 건 좀 우스운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진짜 그때 그걸 알고 싶었고 근데 11개월 놀고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게 결론이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남의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후에서 특히 디렉터 타이틀을 단 다음부터는 다음 회사도 그 이상의 타이틀 내지는 연봉도 그 이상 받고 또 남들이 또 그만큼 알아주는 회사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깨진 거죠, 여기서. 그거 아무 쓸데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때 1년 쉬었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놀고 나서 이제부터는 작은 회사. 내가 가서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그렇게 바꿨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폴리보라는 회사하고 유데미라는 회사에 가서 일을 했어요. 폴리보는 저랑 전혀 안 어울리는 회사인데 여성 패션 이렇게 컬러지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제가 데이터 쪽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추천을 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 그게 또 영어예요. 색상 용어도 그렇게 많은 줄을 처음 알았고 그래서 여기서 회사는 굉장히 재밌고 좋았는데 이제 깨달은 게 그래도 내가 뭔가 이해하는 일을 해야겠다. 이건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 20개월 다니고 이제 그만두고 유데미로 갔고 유데미는 이제 제가 갔을 땐 좀 작은 회사였지만 저랑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로 많이 배웠고 매니저로서 더 성장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거 몇 개만 얘기를 하자면 모든 회사에는 페인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데 아플 거면은 성장하는 아픔이 낫다는 거.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에서는 아픔이라는 게 다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장 안 하는 곳에서는 작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니저로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앞으로 뭐 만약에 이제 매니저가 되겠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뭔가 얘기할 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오늘 시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배움, 학습 능력이 있냐, 배울 의지가 있냐, 그거에 관한 얘기인데 배움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잊어버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얘기를 뒤에서 할게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이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옛날처럼 뭔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뭔가 기술을 하나 익히면 그걸로 뭐 10년, 20년 쓸 수 있는 세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배움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뭐 두꺼운 책을 하나 사서 커버 투 커버로 다 읽어야지 내가 배웠다. 내지는 뭔가 학원을 다녀야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배움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항상 내가 필요한 만큼만 알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빨리 알 거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습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모르는 토픽이 있으면은 일단 유튜브에 가서 찾아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 길이가 다른 비디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짧은 걸 하나 들어봐요. 그래서 대충 그 정도로 충분하면 거기서 끝.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면 이제 좀 더 다른 거 찾아보고 그런 거로 안 되면 잘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서 그 사람한테 밥을 사주든지 돈을 주고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학습 방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리고 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호기심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보링해도 이거를 내가 뭔가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질문이 있거든요. 또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또 배우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건 항상 질문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자기만의 편안한 그런 컴포트 존이 있을 텐데 많이 배우고 싶다면 안 해본 일 하기, 그 다음에 자기가 싫어하던 일 다시 해보기. 그러니까 많은 경우 싫어한다는 게 옛날에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또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싶다면 안 해본 거 해보고 싫어하던 거 다시 해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는 이제 그 백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뭔가 배우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회사를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단계마다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유대미 때 제 보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보다 한 10살 많은 여자분이었고 굉장히 경험도 많고 그랬는데 상처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일단 여성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남자들 사이에서 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거기서 생긴 트라우마들도 좀 있었고 그 전 직장에서 그 AWS라는 클라우드를 그분이 잘못 관리한 건 아닌데 그 밑에 팀원들이 좀 잘못 관리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클라우드에다가 한 달에 한 50만 불씩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분이 잘렸거든요. 거기서. 그랬더니 이제 유대미에 오셔서 클라우드라고 하면 진저리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클라우드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본인은 현명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키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나는 경험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오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언런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내가 굉장히 감정적이 되더라. 내지는 불안하더라. 그럼 뭔가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승진을 무능해질 때까지 한다는 말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레벨에서 장점이 됐던 게 그 다음 레벨에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은 옛날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고 그럼 그게 이제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셀프 어웨어니스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보고 옛날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여기서도 옳은가 나이를 먹으면서는 계속 생각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오는 대학생들 멘토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잘할 때보다 요즘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살라고 하는 방식, 부모님이 살라고 하는 방식과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본인의 삶을 선택하세요. 그걸 선택하시고 아까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보고 후회하게. 좀 긴가민가 싶은 게 있고 이게 투웨이 도어라면 해보고 안 되면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멘토 꼭 만나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행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려는 일의 기본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기본기 충실히 닦고 오늘 제 톡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 학생들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까 이제 슬라이드 중간에 하둡에다가 어떤 책을 쓰셨다고 잠깐 보인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하고 그 강연 주제가 실리콘밸리 커리어 쌓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취업을 목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포스닥터를 해외로 또 나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바로 이제 박사 졸업 후에 미국에 취업하는 걸 목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전공은 전기전자 통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오늘 실리콘밸리 얘기를 딱히 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일단 오디언스가 엔지니어링 하신 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였고 일단 여기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그 하둡을 만든 사람이 야후 직원이었거든요. 하둡이 뭐냐면 빅데이터 이렇게 처리해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예요. 한때 굉장히 유명했고 이제는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12년에 11개월 놀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출판사의 지인이 한번 책 좀 써보자. 그래서 그냥 석 달 동안 집하고 뭐 커피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썼던 거예요. 써서 출판을 했었고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산과 교수님들 한 30분한테 그걸로 일주일 강의를 하고 그랬었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뭐 더 그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이따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거는 굉장히 방향이 여러 가지라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결국 비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비자예요. 그러니까 그 비자를 해결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사실 그냥 미국에 가서 여기저기 사람 만나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또 박사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뭐 포스닥으로 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은 여기 이제 구글 코리아 같은 데에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구글 코리아도 인터널 트랜스퍼 룰이 있거든요. 1년 지나고 미국에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에 갔을 때 일단 일을 잡으실 때 미국 팀하고 일을 하는 걸 꼭 잡으세요. 그래서 카운터파트가 미국 팀이고 그 거기 매니저가 만약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트랜스퍼 할 때 전혀 문제 없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일 수 있고 만약에 박사가 아니었다라면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그거는 이미 아닌 것 같고 저랑 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보시고 이력서 보내주시고요. 고려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삼성에서 9년 일했고요. 그전에는 서강대에서 기계, 전자, 경제 전공 학위가 3개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개인이 선택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개인이 성장하고 또 그게 기업이나 나라의 보탬이 되고 선배 멘토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하셨는데 한국도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업이나 정부나 학교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될 수가 있을지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 꿈을 이어줄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저도 이제 어차피 한국에 거의 31년 살고 미국 가서 19년 조금 넘게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한국 사람 도와주자. 그래서 뭐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이어링을 할 때도 아무래도 이게 이제 네트워크에 돌려서 리퍼를 받는 건 또 한국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30년 산 것과 미국에서 19년 산 거를 비교를 해보자면 가장 큰 차이는 이거 같아요. 미국은 사회가 다원화돼 있어요. 한국은 일원화돼 있잖아. 근데 그게 일단은 인종이 한 인종이다 보니 일단은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원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게. 이제 그게 이제 제 딸 크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제 딸은 이제 지금 고3이고 다니는 고등학교가 반은 백인 반은 아시안이에요. 근데 얘들은 아시안 친구들하고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 공부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아시안 애들은 이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요. 근데 백인 애들은 보면 대부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거든요. 그냥 아시안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아니다 싶은 학교를 가고 직장에서 일을 해도 개인의 행복도는 훨씬 높아요.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일을 해도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원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행복, 그 다음에 한 가지 방향으로만 어떤 성취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뭐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이상의 대답은 저도 모르겠네요. 네. 전기전자공학부 17학번 이준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육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보면은 그런 어릴 때 아이가 성장할 때 어떤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돼야지 나중에 가서도 어떤 정서적 안정감을 이제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제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하기에도 아버지보다 어머니랑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혹시 그런 육아와 일을 어떻게 병행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지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뇌인지 과학을 같이 또 육아 전공하고 있는데 또 AI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AI의 그런 중요도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지 아니면 오히려 퇴화될지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전기를 일상적으로 모두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그냥 기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지 그거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런 다원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보다도 더욱더 다원화돼 있으니까 어떤 그냥 브로드한 센스로 뭐 소프트웨어든 뭐 뉴럴 엔지니어링이든 그런 엔지니어링의 요충지는 계속 미국으로 돼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육아, 두 번째는 AI의 중요도, 세 번째는 그런 엔지니어링의 요충지. 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거라. 근데 일단 미국에서 육아를 하게 되면 대부분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맡겨도 6시에는 픽업을 해갖고 애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상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좀 더 힘든 부분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애 크는 거 다 봤죠. 왜냐면 어디 맡긴 적이 없거든요. 낮에만 맡겼으니까.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모가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엄마가 집에 있으면은 뭐 사이가 좋기도 하겠죠. 근데 티네이저가 되면은 아무래도 충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는 공부하라고 그러고 저희 딸은 말 안 듣거든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저하고 와이프하고 결론 내린 게 이게 서로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엄마가 일을 하면 얼굴 덜 볼 거고 그럼 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더 하고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거는 저한테만 특정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애들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물론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 기본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인생을 갖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대답은 그렇고요. AI 중요도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점점 더 보편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기술의 발전이 그 AI라는 걸 쓰는 데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편화될 거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가 엔지니어링의 이제 요충지죠.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몸값. 대학 갓 졸업한 친구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11만 불을 줘야 된다는. 유데미 같은 회사가 11만 불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좋은 대학 나오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한 친구들 같으면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 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받고 거기에다 보너스 스탁 옵션 하면은 시작이 한 15만 불 정도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스타트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엔지니어 한 명 뽑을 수가 없어요. 뽑으려고 해도 좋은 친구 못 뽑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서울에 만들고 인도 사람들 같으면은 인도에다 만든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너무 비싸니까 이제 막 시애틀로 옮겨가고 또 시애틀이 너무 비싸지니까 또 뭐 LA로 가고 뭐 그 안에서 그런 이동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그게 지속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몸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 경영대 박사과정 김효은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온라인 어떤 강의 쪽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온라인 어떤 대학 강의 콘텐츠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앞으로 어떤 대학 교육의 어떤 변화 아니면은 뭐 궁극적으로 되게 없어질지 아니면 이런 것들 예전에 제가 뭐 미국 그 뉴스를 본 적 있는데 대학 교수님들께서 온라인 대학 강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여론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미에서 4년 일을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까 그런 얘기는 못했지만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유대미나 폴리보 때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친해지면 밥을 먹다가 가끔 나오는 토픽이 있어요. 뭐냐면 그 스튜던트 론 받은 거 얼마 남았니? 한국에서는 그런 질문, 그런 얘기 안 하죠. 돈 빌려갖고 학자금 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미국은 아시안 부모들은 대부분 애들 학자금을 내줘요. 근데 백인 부모들은 대부분 안 내줘요. 근데 그리고 미국 학자금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치면 제일 싼 데가 주립대예요. 주립대는 1년에 10,000불이에요. 그럼 4년에 40,000불.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그 UC 계열 있죠? UC 버클리, UCLA. 그런 데는 1년에 35,000불이에요. 그럼 4년이면 140,000불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데를 못 가고 사립을 가잖아요? 스탠포드는 70,000불이에요. 아까 피터라는 친구 28만 불 내고 졸업해서 직장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애가 둘 있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등골이 휘어요. 애를 못 낳는다고요. 대학을 못 보내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친해지면 돌아가면서 얼마 남았고 내가 이대로 갚으면 몇 살 때 다 갚을까? 뭐 그런 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게 들었죠. 근데 나중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제일 빨리 갚는 친구는 40살. 제일 늦게 갚는 친구는 52살.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이 벌써 네거티브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대학 교육이 주는 게 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은 의료보험이 망가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 교육이 더 망가졌어요. 그게 싹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저희 딸애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가 4년 안에 졸업하면 3년 한 학기라도 빨리 졸업하면 내가 돈으로 줄게. 대학에 주느니 너에게 주겠다.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그 대학 교육이 주는 그에 맞춰서 그 등록금이라도 좀 낮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좋은 대학을 나오면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도움되죠. 그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내가 실제로 쓰는 스킬을 배울 수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런 거를 이런 온라인 강좌들이 채울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겠지만 뭔가 중간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구글에 보면은 구글 for Education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한 580명 정도 팀인데 거기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하이어 에듀케이션 솔루션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클래스룸 형태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써가지고 하는 그런 강의. 그래서 뭔가 바뀌겠죠. 근데 워낙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은 말씀하셨는데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2주 동안 학생들을 데리고 한 20군데의 기업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고수들을 만나면
대부분 how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what을 얘기하고 why를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교수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지나다 보니까 뭔가 구체적인 팁을 얻은 것 같지는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자꾸 질문을 던져줘서 오히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그런 그 정리가 됐었습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방법 뭐 이렇게 그 팁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녹아 들어가면서 고수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왜 이런 커리어를 갖고 가고 왜 자기 인생을 바꿔가야 되는지 그 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여기 저희 직원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더구나 사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어찌 보면 그 정해진 환경에서 정해진 일을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학습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일정한 직업을 갖고 가더라도 늘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배워나가서 혁신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가장 혁신적인 도서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만남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시고 더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를